홍승기가 묻고 그가 답하다 홍승기입니다. 우리 시대를 열심히 살아가는 그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사회 현실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새누리민주당 전병헌 대표 모셔서 격동의 현대, 격동의 오늘날을 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8년부터) 정치권에 투신을 하셨습니다. 평민당 정무 전문위원, 민주당 당부 편집국장, 김대중 정부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 정책기획비서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2004년부터 내리 3선을 하셨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대 정무수석 정무수석 하셨죠. 예. 큰 걸 하셨습니다. 자, 당시의 여야 관계하고 현재 여야 관계를 한번 비교하면 어떨까요?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 원내대표들이 제 임기를 채우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제 임기 1년을 그대로 꼬박 채웠어요. 채우면서 제가 지금도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원내 수석부대표, 그러니까 실무적인 협상 창구 원내 수석부대표가 정성호 지금 법무장관이에요. 지금도 가깝게 잘 지내고 있죠. 근데 그때 저는 야당 원내대표였지만 가장 많은 법안을 가장 많이 합의 처리를 한 기록을 갖고 있어요. 예. 정성호와 전병헌이 야당 원내대표와 수석을 할 때, 즉 2013년도부터 2014년도 그 1년 동안에 1,300여 건의 법안이 합의 처리가 됐다라는 헌정사 이후 최다 기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당분간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의 여야 관계를 보면 요즘이 아니라 특히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의 그 여야 관계를 보면 제가 내가 저런 상대당을 저런 그 독선과 이 독주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과격한 정당과 파트너가 안 됐던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고. 슬픈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 선거에서 도전을 했는데 저는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를 다 비판을 했는데 의외로 그것이 양당 구도와 너무나 거악과 거악의 대결이다 보니 중간지대가 존재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내 입성에 실패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이번에 국회의원 배지를 안 달기를 오히려 다행스럽다. 저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은 대한민국 그 어느 시절보다도 가장 오욕의 역사가 되고 민주주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민주주의의 오욕의 흑역사의 과정에 제가 참여하지 않고 외곽에서 나름대로 양심의 소리, 지성의 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의 인생에서는 오히려 다행스럽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만요. 어쨌든 정당생활은 김대중 정부와 오랜 시간 같이 하셨죠. 네. 돌이켜 생각하면 김대중 정부의 장점, 단점을 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분은 직접적으로 제가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역시 지금도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 그리워요.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오늘날 민주당이 저렇게 형해화되고 완전히 개딸 천국화되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고 실제 겪어보니까 세 분 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 다 대통령을 할 만한 역량과 인품이 있으신 좋은 분들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압도적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이
장점은 이 흔들리지 않는 그 소신과 직관, 통찰력이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말하자면 이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을 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해서 그 얼리 어댑터라고 할까? 그 어느 젊은이 못지않은 얼리 어댑터의 감각을 가지고 김대중 정부는 미래 비전을 세웠고,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IT 강국, 반도체 강국의 입국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단단한 기반을 쌓으신 분이고, 그래서 그 어떤 장점이라고 한다면 딱 한마디로 이 통찰력과 연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소신, 그리고 거기에 그 화학과 용서의 정신, 이런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집권 말에 가면서 조금 지나치게 그 지역 편중의 인사가 있었던 부분들이 단점인데, 저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2년 반 정도 최장수 국정상황실장을 하면서 모시면서 제가 노력을 했던 것이, 첫째는 김대중 정부의 성패는 다음 정권이 창출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린 거. 두 번째는 그 정권 말이 갈수록 불안해지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임기가 끝나가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을 보는, 즉 어떤 측면 세상을 보는 눈일 수 있겠죠. 그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주변의 인물로 작아지는 측면이 있어요. 다 보면은. 근데 김대중 대통령도 정권 말에 약간 호남 편중의 인사가 조금 심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인상을 더 넓고 포용적으로 써야 되고, 비원한 언어를 써야 명분도 있고 차기 정권 창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고, 그렇게 해서 인사가 몇 번, 내정설까지 나왔던 인사들이, 중요한 인사들이 몇 번 바뀐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장점이었고 단점이었고, 근데 단점도 그 부분은 카바리지를 하시는 분이었다. 그래서 너무 그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선의를 갖고 있었으나 선의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아쉬움과 미련이 남은 미완의 그 정부라고 생각해요. 특히 그렇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인사가 너무 이미지 중심의 인사였다. 말하자면 저는 윤석열 씨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최동호 검사장 치면서 윤석열 좌천 보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근데 윤석열 이 당시 검사의 그 행태를 보면서, 저 사람은 의협심이나 정의로움에서 검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검찰 지상주의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센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제가 원내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윤석열 검사가 여주지청으로 좌천이 될 때 제가 그걸 항의를 해서 국회 운영을 3일간 중단을 시켰어요. 제가. 그런데 그럼에도 한쪽에는 저 사람은 검찰개혁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검찰권을 정의로움과 부조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검찰의 의식이 있잖아요. 전 대부분의 검사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부 소수는 검찰권을 위한 검사, 검찰권을 위한 검찰 권력, 여기에 좀 빠져 있고, 조직 우선주의. 특수부 검사들이 좀 심하죠. 특수부 검사들이 특히 그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어떤 사안이 딱 있으면 그 사안만 끝내는 게 아니라
별건에 해서 검사가 한번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그야말로 속된 말로 기우제 수사, 유죄를 받아낼 때까지,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수사하는 게 우리나라의 검찰 행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검찰청이 없어지는 지경에까지도 사실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정부 초기 정무수석으로서 이 윤석열 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해서 유일하게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에요. 아하, 예. 이거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제1호 정책 공약이 검찰개혁인데, 윤석열 같은 사람을 중앙지검장에다 갖다 놓고 그때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느냐. 근데 청와대 내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문재인 정부까지, 문재인 대통령까지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조국 수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첫째, 정치학에서 얘기한 것처럼 쓰던 칼은 쓰는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국정농단을 수사를 해서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인데 그 사람을 또 쓴다는 게 아무리 검찰에 인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검찰개혁 정책 공약 1호인데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검찰 지상주의자를 검찰의 핵심 요직에 센터에다 갖다 놓으면 검찰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정치보복을 하면 안 된다. 그때 적폐청산이라는 용어가 있었죠. 저는 선거 때는 적폐청산을 끝까지 갖고 가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2017년도 선거 때 적폐청산 그만 외치고 국민 통합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리고 더 많았어. 특히 운동권들이 더 그랬어. 임종석도 그랬고. 그래서 계속 임종석 실장이 문재인 후보를 따라다니면서 적폐청산 그만하시고 이제 국민 통합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아닙니다. 적폐청산 끝까지 갖고 가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 그 당시에는 사자 대결이었잖아요. 다자 대결이야. 다자 대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기 진영의 유권자를 빠져나가지 않게 단단히 묶어놓는 게 더군다나 탄핵 국면에서의 선거이기 때문에 그게 승리의 관건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선거 전략상 적폐청산은 끝까지 갖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적폐청산의 어떤 메시지가 이쪽 진영, 이른바 진보 진영을 묶어내는 굉장히 강력한 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러면서도 절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절대 정치보복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치보복을 없애는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전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공감을 했어요.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선거가 끝난 뒤에는 저는 이제는 적폐청산은 뒤로 하고 먼저 그리고 적폐청산은 제도적으로 먼저 정비를 하고 적폐청산하기 위해서는 적폐청산을 위한 칼부터 제대로 잘 다듬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내세웠던 검찰개혁부터 처음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그 검찰개혁을 하기 위한 인사로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저의 견해였던 거죠.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소수였죠, 제가. 그래서 제가 아마도 이런저런 부분. 근데 그리고 이미 윤석열 라인이 민정수석의 수석실에 많이 깔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조기에 그만두고 나오게 되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참 아쉽게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 아니잖아요.
뭐 할 말이 검찰 없죠. 개혁을 빙자해서 그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시키는 그러한 그 수단으로서 검찰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청산이잖아요. 검찰 소멸이고. 검찰이 소멸되면서 공화정이 소멸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아쉬운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했더라면 저렇게 검찰을 없앨 정도는 아니었고, 그야말로 기우제 수사 같은 거, 그 다음에 별건 수사 같은 거, 이런 검찰에, 그야말로 검찰에 쌓여있던 적폐, 이런 부분들만 딱딱 절도 있게 끊어내서 그야말로 깨끗하고 신선한 검찰로 거듭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미지 정치로 윤석열이라는 그 한 사람을 갖다가 딱 놓으면 그게 검찰 개혁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특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사실은 비전문가를 예. 국토부 장관에다가 쓰고 비전문가를 교육부 장관으로 써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 실패, 그다음에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못 냈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우 아쉽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미지 인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가장 1호의 공약인 검찰 개혁을 제대로 못해서 이번에 뭐 검찰 그거를 그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그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고 지우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보복성 조치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갖고서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가서 뭐 보고를 하느니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를 하니까 검찰 개혁하느라고 수고했더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제가 이게 정치권 현장에서 떠난 지 좀 됐지만, 야, 이게 어떻게 저렇게 인식이 달라져 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죠.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재인 비서실장, 강금실 장관 이 팀이 당시에 얘기했던 검찰 개혁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거든요. 특수부의 과도한 수사 방식 같은 거 좀 해결하고 경찰에게 자존심 가질 수 있도록 경찰에게도 어느 정도의 수사권을 독자적인 수사권을 주고 민생범죄 정도는 경찰이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균형을 맞추자는 거였는데 근데 문재인 정부 와서 갑자기 문재인 정부 말기에 얘기가 확 달라지고 대통령도 법이 엉망이 됐는데 그거 마지막에 그거 국무회에서 승인하고 그러고 떠났고 그게 또 더 계약이 되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 개혁이 정말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장관의 그 어떤 구상과 생각 정도의 절제된 그런 개혁이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것이 제대로 안 된 상태였는데 오히려 그것도 못하면서 그렇죠. 저는 오히려 검찰 개혁을 일부 정말 이 간신들이 복수의 눈으로 예. 검찰 개혁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복수의 눈길로 검찰을 바라보고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의 복수의 감정을 회고시키면서 현역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려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검찰 개혁을 지금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이러한 그 아이러니가 발생되고 있는 거죠. 새누리민주당 대표이신데요. 이번 지방선거에는 후보를 낼 계획이신가요? 뭐 후보로 나오시겠다는 분들이 좀 덜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천 작업 중에 있고요.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는 저희는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조차도 지금 너무 이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이나 그 노릇을 못하고 있고 또 자신들끼리 그 지리멸렬 4분 5열된 상태여서 그 민주당에 지금 상대가 제대로 못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어찌됐든 그 소위 원외의 유일야당으로서 뭐 야 3당, 야 5당 뭐 회의를 하느니 어쩌니 하지만 그거 다 저 국민의힘 하나 빼놓고서는 다 저 위성정당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들끼리
범여권 정당 모임이지 그런 것이.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슨 큰 성과를 내거나 이번 지방선거를 어떤 큰 도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형편과 상황이 못 된다 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최대한 전력을 많이 비축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자산 소모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물타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럼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을 어떤 식으로 정계 개편이 전개되면 바람직한 것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홍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직 포기했죠, 아예. 포기했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근데 지금 거대 여당이 저렇게 마구 그 상권 분리 완전히 와해시키고 그리고 염치와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국민들에게 어떤 설득이나 호소력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지금 급급한 이런 상황이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반적인 어떤 국민들의 관점이 그렇듯이 국민의힘이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이제 막다른 골목이고 지방선거까지는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고 한 치 건너 두 치의 선거이니까 말하자면 자기와 함께 일하는 동료, 지방 공직자들이 다가 떨어지더라도 자기는 일단은 명줄은 유지하고 있으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좀 안일한 것 같은데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면 당장에 이제 총선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살 길을 갈구하거나 조급하게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와 같은 국민의힘의 모습으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상대하기가 버겁다는 것은 이제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른바 정치 개편 내지는 정계 개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그런 운명적 판가름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는 정치판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한번 뒤엎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지금 꺼져가고 있는 상권 분립, 민주공화제의 소멸 이런 것들을 그나마 다시 한번 재건의 계기와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이대로 가면은 민주공화제도 없어져 버리고, 사실상 요즘 갑자기 또 히틀러도 나타나는데, 제가 히틀러라는 용어는 정치권에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거의 민주당이 나치 히틀러당처럼 됐다라고 최초로 얘기한 사람이 저예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이게 권력까지 잡고 상권까지 다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진짜 이게 레토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적으로 20세기 악마의 시절이라고 하는 히틀러 시대가 대한민국에 도래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와 불안감에 지금 휩싸여 있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닫게 해야 되는데 제1야당이 그걸 못하고 있으니 빨리 정치판이 한번 갈아엎어져 가지고서 새롭게 짜여져야 된다. 그리고 저는요, 지금 한동훈 장관도 보수 재건 그러고서 입만 열면 민주당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보수 재건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 용어가 적절치 않다. 지금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다. 보수 재건이라는 말 자체가 민주당이 진보라는 것을 자인하고 인정해주고 들어가는 것인데, 저 민주당이 지금 현재 저렇게 민주공화제를 스스로 파괴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살아왔다라는 사람들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자해해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 사람들을 진보라고 이렇게 딱
해주고 여기는 보수가 재건해야 된다 이렇게 하느냐. 지금은 진보와 보수를 따질 때가 아니다. 민주공화제가 위기이기 때문에 자유민주공화제의 재건을 위해서 모든 세력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구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에 대항하는 세력들, 이른바 윤어게인이라는 분들도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고,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민주공화 세력들이 재건이 돼야 되죠. 보수 세력이 재건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건 보수 세력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민주공화제를 파괴하고 있는 반민주, 반공화 세력들을 진보 세력으로 합리화시켜주고 규정시켜주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용어 사용부터 시작해서 자유민주공화 진영의 재건을 통해서 지금 쓰러진 우리 자유민주공화제를 다시 한번 재건시키고 건설해야 된다. 그리고 저거는 사이비 민주주의이고 사이비 진보로서 저 진영도 다시 한번 헤쳐모여야 한다. 건강한 그야말로 진보주의자, 건강한 공화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건강한 세력들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유민주공화 세력이 건강하게 빨리 국권이 재건돼야 되고, 그러한 일들이 지방선거가 끝나면 신속하고도 정말 절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물 얘기가 나와서 인물 얘기를 좀 해보죠.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는 제가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한동훈과 그다음에 그 친윤들, 이른바 당권파들과의 싸움은 정말 심각하다. 나는 그 싸움을 보면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논쟁 같다. 즉, 다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만 안 했으면은 그건 뭐, 그렇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설 리가 없지 않았느냐라는 것이고. 근데 친윤들은 또 계엄은 그래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었는데 그것을 탄핵을 해서 내란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한동훈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저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부도덕한 정권이 들어서서 나라를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리고 국민들을 지금 상당히 속이는데 일정한 성과가 있잖아요. 그것은 국민 지지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정부, 그야말로 어떤 측면에서는 참 속이는 기술이 높은 그런 정권이 들어서는데 누구의 역할이 더 결정적이었느냐라는 이야기를 갖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동훈이, 저는 그런 아쉬움도 있죠. 한동훈 당시 대표 시절에 윤석열이 모든 자기의 임기까지도, 하야 문제까지도 모든 결정권을 당에다 위임하겠다고 했으니, 저는 그때 저희는요 2024년 7월 달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으로서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까, 김건희의 스캔들이니 윤석열의 그 멘탈이나 그 정치력으로 볼 때, 그러니 윤석열이 유일하게 성공한 대통령, 그리고 존경받는 대통령을 남기 위해서는 임기를 채우지 말고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개헌을 해서 4년 중임제의 그 개헌을 통해서 그 누구도 못했던 그 4년 중임제의 제7공화국 개헌헌법을 탄생시키고 물러나면 그 모든 실정이 다 사라지고 정말 존경받는 한국 정치의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킨 그런 아버지로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설파를 하고 다녔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선언도 하고. 그랬으니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당에다 위임한다고 그랬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자기를 잡아오라고 했다라는 소식을 알고서 두려움과 불안은 있었더라도 그래 내가 지금 현재 당 대표고 당의 정권을 맡긴다고 국민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그랬으니 내가 이 위험을 감수하고 좀 참고서 해서 질서 있게 퇴진을 시켜야 되겠다. 3년 그리고 그때 본인이 2인자였잖아요. 그러니까는 3년 질서 있게 개헌을 마치고 제7공화국을 탄생시키게 해놓고 자, 본인도 지금 계속 야심이 있으니까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제7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좀 더 정치력과 인내심을 발휘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지, 제가 볼 때는. 예, 정말 아쉬움입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왜 몇 달을 못 참고 계엄을 해가지고서, 응? 요즘 시대 자기들도 그랬잖아요.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김영 의원이가 요즘 시대에 계엄하면은 누가 따라오겠느냐, 군인들이 따라오겠느냐까지 얘기를 해놓고서는 그런 계엄을 뻘짓을 해가지고서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누구의 잘못이냐를 갖고 싸우는 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 싸움인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한테 콜럼버스의 달걀에 파괴 정신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응? 달걀을 갖다가 세워보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못 세워. 달걀을 갖다 딱 깨가지고 세우니까 탁 세워져. 그건 누가 못하느냐. 근데 깨서 세우겠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 했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가지고 이미 버스는 지나갔고 사법리스크가 있는 대통령께서 취임해가지고서 민주공화제를 막 뒤흔들고 있고 국회는 더욱더 독해지고 있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자유민주공화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을 깨서 세우는 그런 용기 있는 파괴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발상의 전환의 하나가 뭐냐. 보수의 재건이 아니라 단순히 자유진보공화제의 결집과 재건 그리고 제1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하고 정권도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연대 말씀이구만요. 예. 자, 조국 얘기를 또 하시면 겪어보신 조국 씨는 어디 앞으로 정치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조국 씨는 우선 거기는 그 신원서판이 한몫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도 잘생겼어. 그래서 제가 과거 민주당 최고위원 할 때 그때 비대위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럴 때요. 그때 제가 조국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천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비주류들이 조국은 친문이다. 그래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간두자. 그래갖고서 그때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으로 그때 비주류 쪽도 그렇게 괜찮다고 그래서 김상곤 교육감을 제가 추천을 해서 그때 비대위원 그때 이제 당 개혁 혁신위원장을 그때 맡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혁신위원 활동을 조국 씨가 이제 위원으로서는 활동을 했는데 그때 저는 그때부터 처음 이제 많이 가깝게 지냈는데 굉장히 바르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밝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아쉬웠던 것은 국정 경험이 너무 없어. 그리고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도 너무 스타일 중심으로 그렇게 임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약간 문재인 대통령의 나름대로의 소신, 좋게 얘기하면 소신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고집이죠. 그래서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은 비법조인을 하겠다. 그러니까 판검사가 아닌 사람을 시키겠다 해서 교수만 찾은 거예요. 그런 한정적인 카테고리에서 샀다 보니 법무장관도 그 당시에 마찬가지고
민정수석도 마찬가지고 법무 실무와 그리고 이 법조계의 현실적 그런 정서나 흐름, 맥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고 제대로 못 짚은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민정수석이 의외로 중요한 자리잖아요. 근데 너무 국정 경험이 없는 분을 근데 좋은 소양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을 민정수석으로 기용을 했던 것 자체도 그것도 스타일 인사였다. 그러니까 이미지 인사였다. 조국 수석이 갖고 있는 외모적 그 스타일에 빠져서 그걸로 그냥 무슨 뭐 어벤져스니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하는 바람에 정말 민정이 공백이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절도가 좀 없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편으로 뭐냐 국정원장하고 민정수석이 SNS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이 엄하게 준엄하게 민정수석과 국정원장은 국정의 그 비밀스러운 특히 보안이 가장 필요한 부분의 업무의 요직이니까 노른자이니까 당분간 SNS를 하고 싶어도 참고만 하고 직접은 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근데 그걸 그냥 하게 방치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추미애와 윤석열이 계속 싸우게도 만들어 놓고 방관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어느 날 추미애가 엄한 짓을 2번씩이나 헛발짓을 하는 바람에 대통령 반열로 올려놓고 또 추미애는 또 자기를 갖다가 윤석열을 안 자르고 자기를 갖다가 교체했다고 배신감을 느껴가지고서 자기를 키워주고 육성해준 사람을 후견인 역할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한테 침뱉고 돌아서면서 욕하고 이게 온통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경험과 절도가 없는 그런 그 어떤 인사 문화, 인사 행태에서 비롯됐다.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는 또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가혹했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됐으면 정말 그야말로 통합의 메시지를 낼 만한데 왜 특정인 박근혜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렇게 가혹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가혹했다라는 느낌은 갖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저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대선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의 이제 위기 속에 있을 때 야당 대표들끼리의 회동이 국회에서 몇 차례 있었어요. 그때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를 하면 사후를 보장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됐나요? 그렇죠.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하고서 그 회의장에 들어가는데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언론인들이 몰려 들어가고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그 정치보복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그런 취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회의 이제 들어가서 비공개하면서 다른 정당 대표로부터 많은 그 비난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코가 빠져서 왔더라고. 이제 그 회의 끝나고서 이제 그 캠프로 와서 같이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말씀 잘하셨다고 말이지. 정치보복은 절대 우린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보복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식시키는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기자들도 엄청나게 막 공세적 질문을 하고 그 다른 야당 대표들이 엄청나게 그 막 공격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약간 기가 빨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정치보복은 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런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정에 이제 출정을 하는데 수갑을
채우잖아요. 수갑을 채우는데 그 수갑 찬 모습이 별로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대개 옷으로 가리거나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서 입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민정수석이 보고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건을 안 가리겠다. 그냥 수갑 찬 채로 들어가겠다라고 고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국 수석이 이제 보고를 하더라고.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거 그 수갑 그거 수건으로 가리든지 옷으로 좀 가려서 그렇게 입장을 시켜야지. 여성 전직 대통령인데 수갑 찬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는 이거는 서로가 안 좋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수갑 풀어줘요. 내가 그랬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자해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난동 피울 것도 아닌데, 그럼 뭐 그걸 수갑을 굳이 채우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규정상 수갑을 채우게 돼 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규정을 빨리 바꿔라. 나는 실제 내가 볼 땐 노약자들한테 수갑을 채워서 이렇게 법정에 끌고 들어가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좀 보기 안 좋고 반인권적으로 보인다. 물론 뭐 흉악범이라든지 건장한 피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위해하거나 도주하거나 난동을 피울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갑 채워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노약자들의 경우에는 그 어떤 그 조건이 안 되는 노약자들한테까지 수갑을 채우는 그것은 나는 인권적으로 볼 때는 지나친 통제라고 생각을 한다. 빨리 고쳐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딱 그러더라고. 빨리 고치도록 하고 그런데 하여튼 수갑을 안 채웠을 때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 거라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법조인으로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나 저 노약자들한테까지 수갑 예를 들어서 몇 세 이상 또 여성 보통 이렇게 해서 해서 기준을 좀 엄하게 해서 웬만하면 수갑을 안 찬 채 호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대통령께서 법조인 출신이고 인권 변호사 출신이니까 차제에 교도 행정을 좀 혁신적으로 바꿔서 그 어떤 수감 생활이라든지 그다음에 피의자의 처우나 그 대처 이런 것들도 혁신적으로 선진적으로 좀 바꿔서 교도 행정의 혁신을 이룬 그런 대통령으로서 저는 좀 그 역사적으로 법조계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혁신 좀 이번 기회에 그렇게 혁신을 좀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많이 그 뒤에 조금 개선은 됐어요. 예, 그때 규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수갑은 물론이고 원하면 구속 피고인이 평보 입고 들어옵니다. 그때 그게 바꿔진 거예요. 그때 바뀌었네요. 네. 그 전에는 수갑을 채우는 게 의무였어요. 그래서 법정에 들어오면 재판장에 따라서는 보기 싫다고 수갑 풀라는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근데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저한테 내가 정무수석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깨와 허리가 아파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책을 볼 수 있도록 조그만 책상과 의자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를 또 수석회의나 그 민정수석하고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의논을 하면은 또 규정이 어쩐지 해서 복잡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법무차관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법무차관한테 그거 책상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허리 통증하고 어깨 통증 때문에 앉아서 책을 볼 수가 없다고 하니 책상과 의자를 좀 넣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법률적으로 좀 그게 자해적인 그런 행위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어린이용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어린이용 책상과 의자는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걸 넣어줬어요. 보고 나고 그래서 넣어줬어요. 그걸 넣어준 사람이 저예요. 근데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이제 뭐 사면복권 얘기 나오고 그럴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불편해서 의자와 책상을 넣어줬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노영민 실장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와서 그게 저예요. 예, 그 사건 이제 그 에피소드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사실 항소 포기가 뭐 거의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만 공범들은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또 누리게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 여러 가지가 있죠. 재판 소원, 검찰청 폐지, 대법관 파격적 증언, 공소 취소 목표로 여당 의원들이 조직도 만들고 또 유시민 이사장까지도 미친 짓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국정조사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일련의 이 사태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 민주당은 제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듯이 미친 짓인데 제가 반려견 2마리를 키우는 입장에서 참 요새 강아지들한테 미안한데 진짜 개또라이 짓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이게 그 최고 지도자의 사법 리스크는 국가 리스크가 되잖아요. 네타냐후에서도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국가 지도자의 사법 리스크가 이 국가 리스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경제 리스크, 국민 경제적 손실 리스크가 되는 것과 함께 그다음에 도덕적 리스크가 확실히 그 확실성을 보여주는 게 이번에 대장동 일당들에게 수천억 원의 재산을 보전시켜주는 결과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민주공화제가 와해되고 상권 분립이 무너지는 이런 형국을 단순히 정쟁의 정치판의 싸움으로 볼 게 아니라 당장의 나의 손해,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요령만 잘 피우면 이런 그 도덕 불감증의 어떤 사회로 진입하는 이런 이 폭력적 위험성이 우리가 심각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아직 국민들이 제대로 자각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심각한 그 후유증과 부작용을 낳게 할 뿐만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보다도 더 심각한 무법 만능주의, 연줄 만능주의가 판을 치게 생겼구나라는 심각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까워요. 앞으로도 새누리민주당이 우리 정말 공화정이 흐물흐물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무너지는 공화정을 부여잡고 다시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모시고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안타까운 얘기, 답답한 얘기 많이 토론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훌륭한 분 모시고 속마음 틀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